한 분을 또 모시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오늘은 북TV 365 오늘 선정한 책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건축 생활 속에 스며들다. 뭔가 여기 지금 도장 하나 박혀 있지 않습니까? 금색 도장 딱 좋은 책입니다. 오늘 이 좋은 책을 가지고 한번 김태진의 북스타쇼 또 재미있고 알찬 얘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 건축 생활 속에 스며들다의 저자, 우리나라 또 대표하는 또 건축사이시죠. 조원용 건축사님 모셨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원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목소리에서 이미 카리스마가 느껴지시죠? 오늘 정말 재미있는 말씀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그 북스타쇼 처음 시작할 때 늘 스타 프로필 시작하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 프로필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 커뮤니케이터 조원용 건축사, APEC 등록 건축사이시고요. 에이펙. 에이펙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건축 분야 잘 몰라서. 에이펙 건축 등록 건축사시고요. 주요 건축 설계 경기에서 여러 차례 당선된 바 계시고 2009년에는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 작가 이십니다. 그래서 수원, 안산, 강남, 포천, 은평 등 정말 많은 곳에서 또 공공건축물인데요.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또 멋진 건물들을 또 지으신 건축사이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건축을 알면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KBS TV 특강, 관공서 및 주요 기업 등에서 건축 입문 강연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요. 고려대, 경원대, 안산대 등에서 또 강의도 진행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별명이 계십니다. 조 아저씨. 조 아저씨. 건축 창의 체험 프로그램을 또 널리 보급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고 선진 건축문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건축주 만들기 프로젝트를 또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제 좀 낯선 용어들, 좀 생소한 궁금증을 자아낸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브랜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 커뮤니케이터 조원용 건축사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건축 커뮤니케이터 조원용입니다. 스타 프로필 마음에 드셨습니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조사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는 좀 열심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북스타 건축 생활 속에 스며들다고요.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일단 그는 건축가다라고 했는데 이 건축가, 건축사 이 부분에서 좀 용어 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도 많이 질문을 받아요. 건축가와 건축사의 차이가 무엇인가, 또 건축 설계사는 뭔가,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요.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혼용이 됐었어요, 이 단어가. 근데 이제 건축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의사, 변호사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건축 분야에서 인정받는, 국가가 인정하는 최고의 자격을 가지신 분을 건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가는 건축 일을 하는, 소위 말해 일가를 이루는 분들을 건축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외국에서는 당연하게 건축사만 건축가인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하던 시기에 건축사 면허 없이 건축 행위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셔요. 실제로 잘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건축가라고 호칭을 하면서 건축사가 아니면서 건축가 역할을 하셨었죠. 지금은 이제 많이 정리가 돼서 작년인가에 건축사법이 제정이 되면서 건축사만 건축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라이센스가 없는 분이 건축가라고 호칭하는 것은 지금은 위법 행위가 된 셈이 됐죠. 또 새로운 걸 또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만 건축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건축 설계사라고 하는 단어는 설계하는 사람을 통칭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인데 아직 건축계에서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어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게 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또 지역의 또 랜드마크 건물들인데 뭐 길지는 않게라도 네. 간략하게 이 건물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일 위에 왼쪽에 보이는 저 그림이 저게 수원에 있는 SK 청솔 노인복지관입니다. 예, SK 청솔 노인복지관에서 그 현상공모에서 당선이 됐던 건물들이에요. 예, 지금은 노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건물이지만 사실은 어린아이 시설처럼 만들었어요. 왜냐, 노인들이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스스로 폐쇄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컨셉의 건축을 통해서 오히려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좀 활발하게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게도 두 동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왼편에 있는 게 저게 메인동이고 오른편에 있는 게 부속동인데 연결돼 있는 게 지금 오른쪽 끝이 안 나왔는데 어른이 아이에게 팔을 내밀어서 소통하는 듯한 그런 형상을 취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 왼편에 보면은 정면에 이렇게 흰색으로 그 앞에 디자인이 돼 있거든요. 보이세요? 예, 아마 화면에서 확대시키면 보이실 거예요. 저게 한글 디자인이에요. 효라고 하는 한글을 가지고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어두워졌을 때 저기에서 빛이 효하고 수원 시내를 이렇게 밝히는 그런 개념을 가진 그렇습니다. 디자인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것은 저 안산에 있는 상록 어린이 도서관인데요. 그 상록구에 있는 건물인데 원래 저 대지가 산이었어요. 산. 그래서 제일 낮은 부분과 제일 높은 부분의 대지가 19m 차이가 나는 굉장히 레벨 차가 많이 나는 아주 엄청나게 계획하기가 어려운 그런 대지였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조건이 명작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저 건물은 실제로 면적으로 치자면은 600평이 조금 넘는 규모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건물들하고 비교해 보면 1200평 정도 보이는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건물을 그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축 설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건물은 증축을 하게 돼 있어요. 성장을 하는 거죠. 성장할 때 건물을 조그맣게 만들어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증축할 때 점점 커질 때 옆에 뭐랄까 이렇게 좀 짜투리들이 붙어가면서 건물의 이미지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어떤 프레임을 크게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 후에 내부에서 증축이 되게끔 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설계를 했고, 사실 저 건물은 제가 사람을 살리는, 오늘 이야기 나오겠지만 사람을 살리는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을 담고 있는 게, 건축은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축이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때, 위난이 왔을 때 그 건물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피난을 잘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1, 2, 3, 4, 5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1층 계단을 통해서 1층까지 나와서 피난하려면 늦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층에, 모든 층에 피난 레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하는 지하대로 1층은 1층, 2층, 3층 전부 피난층. 그러니까 19m의 레벨 차가 나중엔 결국은 전층에 피난이 가능한 그런 아주 피난에는 호조권을 갖는 굉장히 멋진 컨셉이 됐죠. 저는 경기도 2009년도에 경기도 건축문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왼편에 있는 것은 강남에 있는 오르다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어린이집인 만큼 뭔가 큐브를 만지는 듯한 그런 놀이의 개념으로 했는데, 저것도 디자인이 조건이 디자인을 만드는 거예요. 4m 아주 좁은 도로에 열악하게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 앞에 있는 도로 폭의 1.5배만큼만 높이를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선 경사면이 나오니까 3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경사면을 이용해서 앞에는 도로 사선 제한, 뒤쪽에는 일조권 정북 방향의 사선 제한을 받으니까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 건물을 못 지으니까 3층밖에 안 나오는 것을 저는 요 디자인을 이용해 가지고 큐브를 인식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5층까지 만들어내고 재미있게 했어요. 저것도 2007년도에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상 받았던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게 포천에 있는 영중면에 있는 복합 행정타운, 지금은 교육문화센터라고 불리고 있고요. 저기도 보건소, 어린이 도서관, 그다음에 동사무소, 그리고 이렇게 집회시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모여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네, 저것도 포천 그
아름다운 건축물상 받았었던 거고. 오른편에 이제 마지막에는 저것은 증산 청소년 정보도서관이고요. 증산동에 있어요.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거. 저것도 이제 현상설계 당선이 돼서 지어졌던 건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이 단지 몇 건 소개해 주셨는데 일단 짓기만 하시면 상이 따라오는. 짓기 전에 상 받고 지은. 상 그리고 받고 그 이후에 또 상 받은. 또 상 받은.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러한 또 화려한 경력을 또 갖고 계시지만 또 이 건축을 하시는 일 이외에도 관련된 물론 일입니다만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프로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다양한 얘기들을 이제 차차 풀어가기로 하고요. 그럼 일단 건축사 또 모셨으니까 이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건축이란 무엇인가?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오히려 반사하고 싶어요. 건축이란 무엇일까요? 네. 우리 반사 나갔습니다. 생활에 가장 중요한 3대 요소가 의식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의나 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건축 안에 삽니다. 지금도 건축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건축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의식주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인데요. 의식주를 혹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식주? 예. 영어로? 예.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되게 쉬운 단어예요. 영어로는요. food, cloth, 그리고 shelter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영어로 food가 먼저 나왔죠. 근데 우리는 의가 먼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 되게 본질적인 질문하고는 벗어나 있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소양이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의류업계에서 지대한 공헌을 했어요. 방직산업이라든지 고용인력 창출이라든지 이게 되게 컸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의식주라고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food, cloth, shelter. 사실 생각해 보세요. 가나다 순이거나 중요도로 보나 식의주가 맞아요. 우리나라만 의식주가 됐죠. 근데 식이나 의 부분은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해서 먹거나 입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또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아마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골라서 드셨고 지금 입고 싶은 옷 입으셨을 거예요. 근데 집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데를 지어서 사는 게 아니고 지어준 데 그냥 사는 거잖아요. 조건에 맞춰서. 네. 주는 내가 선택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근데 문화가 발달하면서 제가 건축 커뮤니케이터라는 단어를 썼던 것은 뭐냐면 대중이 똑똑해져야 돼요. 대중이 똑똑해져야 요구하는 것도 수준이 높고 공급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좋은 것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질문을 제가 또 하나 드릴까요? 질문이 좀 많네요. 동굴, 여러분 어떠세요? 동굴은 건축일까요? 책 봤어요? 네. 책 보신 분 아시죠? 열혈 또 독자 나왔습니다. 건축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초의 건축은 동굴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거기서 사람이 살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지금 스튜디오나 아니면 시청하시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집 또는 건물 모두 건축이잖아요. 아주 멋진 건축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자세히 생각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있는 이곳이 건축의 껍데기인 바닥, 벽, 그리고 지붕이 있죠. 이 껍데기로 만들어진 부분과 이 껍데기가 여기에 생기기 원래 전부터 내부에는 빈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겠죠. 벽과 바닥과 지붕이라고 하는 껍데기가 있고 그 껍데기가 생기기 원래 전부터 공간은 있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건축의 본질일까요? 이 껍데기일까요? 아니면 내부에 있던 빈 공간일까요? 책 보신 분. 네. 되게 어떤 분은 껍데기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껍데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실용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리고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세요. 만약 껍데기가 건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껍데기 형태 그대로 놓아둔 채, 외부도 그대로 놓아둔 채 내부에 콘크리트를 가득 채워 넣어버린다면
건축일까요? 아니죠. 하나의 커다란 조형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공간이 건축이라고 한다면 이 공간은 이 건물 바깥쪽 도로 위도 빈 공간이고 강물 위도 빈 공간입니다. 우린 그것을 건축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대답 안 하셨던 분들, 껍데기와 공간을 합쳐서 건축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야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100점짜리 답이 아닙니다. 왜냐? 동굴도 이미 껍데기와 공간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건축이라고 하지 않았죠. 언제부터 건축이다? 거기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부터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에요. 만약 건축을 퍼즐로 비유한다면 그 퍼즐을 완성시키는 999개의 퍼즐 조각을 끼워놨어도 마지막 한 조각이 들어가야만 퍼즐이 완성되듯이 사람이 마지막 한 조각으로 거기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건축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인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없으면 건축이 아닌 셈이죠. 지금 감동받은 표정들 지금 서로 한번 보시죠. 지금 건축에 대해서 개념 정의하는 과정에서 감명 딱 먹으셨는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또 인상적인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지금부터 한 18년 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유명했던 백화점 한 곳이 그냥 와르르 폭삭, 그냥 아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오셨지만 그 중에 이제 또 많은 피가 필요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인근에 있는, 이제 지금은 서울 성모병원입니다만 당시 강남 성모병원에서 제일 첫 번째로 헌혈하셨던 분이 어느 분인지 아십니까?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너무 많이 공개했군요. 이걸 짐작이 할 수밖에 없게. 바로 정원영 건축사님이십니다. 이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당시 상황. 1995년 네. 6월 29일 네. 오후 5시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원래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일할 때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을 하거든요. 워낙 몰입해서 집중해서 하니까 긴장을 좀 풀면서 해라라고 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을 하는데, 그때 그런 뉴스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동료들하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뉴스를 저렇게 하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라고 하면은 건물이 다 무너진 줄 알지, 어느 한쪽이 좀 이렇게 벽이 무너졌다라든지 구멍이 났다라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무너졌습니다 하니까는 이상하다, 되게 불안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가깝게 있었어요 저희 사무실이. 그래서 그 뉴스가 끝나자마자, 사실 퇴근 시간도 아니었는데 끝나자마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불이 나게 거기를 갔었어요. 근데 진짜 저런 형태로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연실색에서 도대체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저렇게 잠잠하게 그림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성면 조각이니 옷가지며 완전 폭탄 맞은 것처럼 돼 있었어요. 그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헌혈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저기서 자전거를 타고 언덕 너머에 있는 강남 성모병원, 당시 이름이 강남 성모병원, 지금 서울 성모병원이죠. 응급실로 불이 나게 자전거를 타고 가서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헌혈해야 되겠다라고. 근데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우리 피 많으니까 헌혈 안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 언덕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헌혈해야 됩니다. 피 필요합니다. 이렇게 실갱이를 한 5분 했어요. 근데 5분 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헌혈을 하러.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헌혈을 하러 와서 그 실갱이를 하고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와서 헌혈하겠다라고 했던 것에 많이 감동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헌혈을 하고 그 다음날 사무실에서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 머릿속에 떠나질 않잖아요. 온통 그 뉴스인데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당시에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열심히 나가고 있었고 했는데, 그 청년부 우리 그 팀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낮에는 봉사할 사람이 많은데 밤에 봉사할 사람이 없단다. 너 봉사할래? 라고 물어왔어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래서 그날 퇴근하자마자 바로 삼풍백화점으로 달려가서 자원봉사 자켓을 입고 이 명찰 차고 지하 2층, 3층, 4층 기어다니면서 인명구조 활동을 시작했어요.
저게 어느 정도 무너졌냐면요. 5층 지붕, 다시 말해서 6층 바닥이에요. 6층 바닥의 그 높이가 따다다다다다다 해서 지하 2층 깊이까지 완전히 내려와 버렸어요. 자,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저 때 무너지고 나서 이거 부실공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둥이 철근이 바깥쪽만 있고 가운데 철근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큰 기둥이. 그래서 철근을 안 심었다, 부실공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기자님이 좀 건축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철근은 절대 기둥 가운데다 심질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안 심어요. 바깥쪽에만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저게 무슨 문제였었냐면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 거죠. 무량판. 무량이라고 하는 건 보가 없는 구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주는 보가 있고 그 위에 바닥판이 놓이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것은 이 보가 없어요. 그냥 기둥, 바닥판, 기둥, 바닥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무량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바닥판이 좀 두껍죠. 두꺼운 바닥판이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원인은 다른 데 있었어요. 물론 공사할 때도 약간 그 철근을 좀 덜 넣기도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문제는 저 건물 옥상에 커다란 냉각탑이 있어요. 냉각탑이라고 하는 것은 에어컨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냉각탑인데 그게 무게가 장난 아니에요. 뭐 2톤도 됐다, 3톤도 됐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그 큰 것을 건물 바닥 위에 올릴 때는 이미 설계가 돼 있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 독을 머리 위에 이고 다니시잖아요. 이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그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은 이 축이 있기 때문에, 힘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은 이거 목에 힘이 없어서 머리 위에는 못 올리지만 어깨 위에 올려, 어깨 위에. 그래도 이 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거운 것을 이렇게 팔을 벌려가지고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밑에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할 때는 또 다른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뭔가 밑에다 받쳐둔다든지 아니면은 줄로 위에서 당겨가지고 아래에서 손을 잡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장치를 만들어 두는 거거든요. 저기에도 냉각탑이 올라가는 자리는 그렇게 튼튼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냉각탑을 거기 놔뒀는데 사용자죠. 건물주가 거기를 치우고 다른 걸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냉각탑을 여기 있던 애를 옆쪽으로 들어 옮긴 거죠. 그러면은 무게가 달라졌잖아요. 건물이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중기로 깨끗하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옮겼으면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기중기를 사용하지 않고 옆에서 질질질 끌었죠. 끌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구조라고요? 무량판. 중간에 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옮겨지는 순간 그 무거운 게 바닥판 위에, 그냥 힘없는 바닥판 위에 딱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건물이 진동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가 없으니까 소위 펀칭이라고 하죠.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손바닥을 손가락 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눌러보세요. 아픕니까? 아프죠. 맞아요. 아파요. 그런데 여기 위에 다른 물건, 지우개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다른 걸 놓고 한번 손바닥 눌러보세요. 아픕니까? 위로 올리는 건 소용없죠. 여기 손가락으로 찌르는 부분을 막아주면 손바닥이 안 아프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무량판에 받쳐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누르니까 뻥 하고 뚫린 거예요. 이걸 펀칭이라고 해요. 펀칭. 펀칭이 생기니까 이게 따다다다다다다 위에 5층 지붕이라고 그랬잖아요. 5층 지붕이 지하 2층까지 그냥 사정없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런 그림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저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저게 무량판 구조였기 때문이에요. 삼풍백화점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좀 큰 건물은 이제 법적으로 무량판 구조를 못하게 됐어요. 외국에서는 사실 많이 하지만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설계도 문제고 뭐 시공도 문제고 감리도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바로 유지 관리인 거예요. 누가 그 건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저렇게 된 그 속에 제가 지하 2층, 3층, 4층을 옆 건물 통해서 지하 2층까지 무너졌으니까 아마 지하 3, 4층이었을 거예요. 기어다니면서 그 틈 사이사이에 그렇게 목을 놓아 소리를 쳤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리 좀 내주세요라고. 그 첫날 있잖아요. 첫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 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기어다니면서 하다가 저는 이제 직접 막 해머드릴로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정말 사람 찾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해머드릴을 하다가 이걸로 깨잖아요. 이 브레이커로 막 깨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름 떨어졌다고 기름을 좀 갖다 달라고 해서 제가 주변에 주유소에 막 그 비를 맞으면서 사람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는데 그 기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공급을 해줄 때 그 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잔해 속을 기어다니면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이 지어진 건축이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 나는 사람을 살리는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난 사람을 살리는 건축사다. 살리는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이 앉아 계신 우리 청중들 분들 눈가가 벌써 좀 촉촉해지려고 하는데, 아, 네. 이 일화 한 번의 일화만으로도 우리 조은영 건축사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조금 이게 짐작이 되시죠. 네. 아, 그런 체험을 하셨는데 벌써 이게 18년 전입니다. 이제 그 이후로 사람을 살리는 이런 건축, 이제 이런 건축사 일을 정말 열심히 해오시면서 또 이제 뭐랄까요, 그 본업이 아닌, 어떻게 보면 본업이 아닌 정말 또 바깥쪽으로 왕성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을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건축 커뮤니케이터라는 용어, 아까 그 용어에서 한번 찾고 싶은데, 건축 커뮤니케이터 아직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건축이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장치죠.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막상 건축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아까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축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의 건축 문화는 훌륭한 건축가들에 의해서 발전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다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건축가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던 소양 높은 건축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건축가를 위한 교육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든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잘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72개 대학에서 건축학과 5년제를 유지하고 있고 2개 전문 건축대학원에서 건축 전문 대학원에서 또 건축학과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공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를 위한 소양 교육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건축사들의 소원은 뭐냐면 좋은 건축주를 평생에 한 번이라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축주를 만나면 네 마음대로 한번 설계해봐라 라고 했을 때 건축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느 세월에 그런 좋은 건축주를 만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소원을 바꾸기로 했어요. 좋은 건축주 만나기를 소원하지 말고 좋은 건축주 만들기를 소원하자라고 해서 좋은 건축주를 만들기로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건축주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미 어른들은 다 이제 머리가 굳었잖아요. 그래서 글렀군요. 경제적인 네. 뭐 교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인 건축을 원하는 그분들을 갑작스럽게 바꾸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연을 통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게끔 해주지만 근본적으로는 가르치는 대상을 어린아이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제가 가르치면 걔는 불과 6년 뒤면 대학을 선택하는 나이예요. 우리 건축 문화가 이루어졌던 시기를 생각하면 6년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짧은 시기잖아요. 초등학교 2, 3학년을 데리고 해도 마찬가지. 불과 10여 년 만에 걔네들은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내지는 청소년기 시절에 좋은 건축이란 어떤 것인가, 좋은 건축주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자라게 된다면 걔네들이 우리나라의 건축주가 될 나이, 앞으로 30년, 4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건축문화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시간이 그보다 짧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이미 시작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이 1시간, 2시간 만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얼마나 스펀지처럼 좋은 개념들을 흡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놀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는 시간이 훨씬 빨리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유럽에 있는 그 여러 문화 선진국들 또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나라들은 100년, 200년 전에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진짜 오늘날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잖아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100년, 200년 전 건축물들을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문화재가 될 건축물들을 오늘날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것들을 오늘날 뭘 만들고 있는가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도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도 더 많이 짊어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워낙 경제적인 건축만 하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빨리 부시고 재건축할 생각하고 있고, 좀 길어봐야 30년 만에 부시고 또 건물 지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획일화된 그렇죠. 똑같은 건물. 근데 우리 후손들은 야, 니들 건물 니들이 지어, 니들 밥벌이 니들이 해, 그리고 노인 부양도 더 많이 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나쁜 선조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 시기에 좋은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돈을 많이 들여서 건축물을 짓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 관점이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관점에서는 기왕 지을 것 같으면 문화재급으로 지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유산을 남겨줘서 걔네들이 그걸 보고 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문화 선진국이 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려면 건축가를 위한 교육은 제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 훈련도 많고 교육도 많고. 그런데 좋은 건축주를 위한 소양 교육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중과 건축, 너무 전문적일 수밖에 없게 느껴지는 그 건축을 우리 일반 대중에게 잘 소통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건축 커뮤니케이터라고 지칭을 하고 대중에게 쉬운 건축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건축보다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 공간에 대한 그 건축 이야기를 제가 책으로 담아낸 것이에요. 감동적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이제 물 건너 어디 좀 다녀왔는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다녀왔는데 그 도시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예. 거기에 정말 위대한 건축가 있지 않습니까? 가우디가 있었던 데에는 또 가우디를 후원했던 뭐 밀라, 뭐 바티오, 구엘 이런 또 좋은 건축주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가우디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정말 좋은 건축주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좀 아래 이제 그림들을 보시면 지금 저게 미래의 건축주를 육성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네요. 네네. 네. 그 건축 창의 체험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예. 어떤 건지 좀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건축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건축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어른들도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린이들에게 건축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건축이라고 하는 게 저는 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건축은 처음부터 3차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건축이야말로 창의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최고의 툴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2차원을 3차원으로 만들고 3차원을 다시 2차원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건축이에요. 그래서 공간 지각력과 창의력은 물론이고 2차원에서 3차원을 생각을 하니까 상상력도 풍부해져요. 그리고 건축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함께 하기 때문에 질서와 협동심을 배울 수 있고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키워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론 학습을 통해서 문화적 소양이 커짐과 동시에 건축이라고 하는 게,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게 결국은 자기 인생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소중한 줄 알고 자살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건축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제가 2010년도에 KBS TV 특강에서, 2010년 10월이었어요 그때가, KBS TV 특강에서 바로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교에 건축 교과목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네. 그 건축 교과서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건축학과 교수님들조차도 웃었어요. 그런 일이 오겠니? 영어, 수학, 국어 네. 해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건축 교과서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막연한 이야기예요. 저도 20년 후면은 될지도 몰라요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에다가 엄마들과 아이들에게 조금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창의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건축 창의 체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건축을 가지고 창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0년부터 이 일을 이미 시작했어요. 2009년도에 준비를 열심히 해서 2010년부터 개인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 아저씨의 건축 창의 체험이라는 그런 브랜드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010년, 2011년 딱 만 2회를 했는데요. 아까 제가 2010년이라고 그랬나요? 2011년이었어요. 죄송해요. 2011년 10월 달이었어요.
그때 2011년 10월 달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12년 5월 달에 5월 달에 저기 가운데 주황색 옷 입고 있는 저때예요. 저때 국가라고 하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건 대통령 직속이에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그리고 그때 당시엔 국토해양부, 지금은 국토교통부로 이름 바뀌었어요.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 이 세 단체가 공동 주최를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한 건축 창의체험, 한옥과 함께하는 건축 창의체험을 저에게 의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국가와 수의 계약을 하고 어린이 100명을 데리고 창의 교육을 최초로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저게 하고 나서 엄청나게 효과가 컸어요. 그래서 국가가 저걸 해보고 나서 그렇게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어른들을 위한 행사는 호불호가 갈려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가 100% 만족을 하는데 싫어할 어른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국가가 그걸 느낀 거예요. 국토해양부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2년, 작년이잖아요. 2012년 10월 달에 건축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발주를 하게 됐어요. 국토해양부에서.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KBS에서 TV 특강 했던 그 일이 일어난 지 만 1년 만에 교과서를 국가가,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그걸 발주를 했고 지금 현재 그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금년 10월 달, 2013년도 10월 달에 교과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는 2014년에 한 해 동안 시범 운영되다가 2015년부터는 이제 학교에, 각급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채택하면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어요. 한 사람이 소원을 하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건축을 통한 창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3차원 입체적인 생각을 갖고 이 건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문화의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건축문화 선진국이 된다면 우리 후손들을 위한 기여가 엄청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 온 국민이 소원한다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기대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작년에 그렇게 만족하고 나서 국토해양부 우리 차관님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트위터로 여러분 건축 창의 체험이라고 트위터에서 검색하셔도 떠요. 앞으로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 개인적인 생각이셨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근데 국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수의계약을 계속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공식적으로 공개 입찰을 했어요. 근데 건축을 통한 창의 교육을 한 업체 얼마나 있을까요? 없죠. 건축 창의 체험이라고 단어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저 혼자 입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독 입찰. 단독 입찰돼서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재공고. 그래서 또 단독 입찰. 그래서 수의 계약이 돼서 저 초록색 옷 입고 있는 게 바로 5월 달 며칠 전. 이번에는 120명 어린이들 데리고 자원봉사자 50명, 스텝 10명에서 총 180명의 인원을 데리고 건축 창의 체험을 했어요. 지금 저렇게 하고 나니까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너무 좋아서 봄에만 하지 말고 봄, 가을로 하자라고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되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 저기에 다녀온 어린이나 학부모님들이 소감문을 이제 보내오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한 번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한 번 참여한 어린이는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은 어린이들이 더 참여했으면 좋겠고 이게 저기에서만 멈출 게 아니고 더 많은 분들이 기회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 창의 체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창의 교육을 시키고 또 대중에게 또 우리 기업에게 건축 커뮤니케이터로서 좋은 건축과 좋은 건축주 그다음에 좋은 건축이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대중과 건축을 소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축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 또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 건축 선생님도 많이 필요하시겠지만 앞으로 엄청난 붐이 있을 수 있겠다. 미리 좀 줄 서면 정말 바빠지겠다.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이 분야가.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건축이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건축 커뮤니케이터 또 그다음에
우리 창의 체험 교육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정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조원영 건축사님에 대해서 윤곽은 이제 좀 드러났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럼 이제 약간 옛날 얘기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사로서도 이렇게 멋진 건물 지으시고 인정받는 이제 건축사신데 이렇게 또 강의나 강연을 또 이렇게 활발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저는 이제 프로 강사로서의 입문이 되게 빨랐어요. 제가 1998년부터 프로 강사가 됐으니까. 왜 그때 강사를 하게 됐냐면 제가 1997년도에 건축사 면허를 합격을 했어요. 빨리 한 셈이죠. 나이에 비해서 되게 빨랐어요. 왜냐하면 첫 시험에서 합격을 했으니까.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 도제 교육 비슷하게 받아서 해요. 굉장히 그렇죠. 박봉에 엄청나게 철야 야근을 많이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면서 건축사를 따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첫 시험에 그걸 1차, 2차를 한꺼번에 합격하고 나니까 완전히 날아갈 듯 했죠. 네. 예, 근데 그해 제가 10월 달에 합격하고 12월 달에 면허증을 딱 받자마자 IMF 맞은 거예요. 97년도에 IMF 받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좋은 시기를 한 번도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좋았던 게 건축사 합격자 딱 발표를 들은 30분 뒤에 제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겹경사, 최고의 겹경사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98년도에 그러니까 다니던 회사를 저는 준비가 원래 안 돼 있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고 건축사 면허를 따다 보니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근데 면허가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었죠. 이제 뭔들 못하리 생각했는데 일할 기회가 전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축사 학원에서 도면, 설계 도면을 저희는 그리니까 도면 체크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도면 한 장 체크해 주면서 3,000원. 예. 근데 그거 한 장 체크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1시간 걸리더라고. 1시간. 도면 한 장 체크하는데. 근데 그 하루 8장, 10장밖에 체크 못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맡기는 곳에서도 약간 미안했었어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하지 말고 와서 상주하자. 학원에 와서 상주하면서 상담도 좀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계약직으로 4개월 동안 얼마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때 돈을 못 벌던 시기였는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고마웠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상담도 해드리고 또 잘 또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설명 괜찮게 하잖아요. 네. 제가 설명을 잘하는 건 뭐냐면 원리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원리. 그래서 가급적 원리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근본적인 원리까지 한 번에 그냥 쫙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 다음은 스스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 다 가르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어린이에게도 원리를 이야기해주면 어린이들이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다 만족하고 가시잖아요. 이 학원 원장님께서 옆에서 가만히 이 4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강의를 해도 잘할 것 같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이렇게 뭐 연습을 좀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99년도부터는 이제 학원 강사 무대에 섰던 거죠. 그래서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 군대 갔다 와서 최연소자였었어요. 근데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와서 공부하시는 분은 저보다 10년 선배, 20년 선배들이 막 계시는 거예요. 현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럼요. 자격이 필요하셔서.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새파란 젊은 사람을 볼 때 제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진짜 처음 만났을 때 5분 상관 안에 그분들을 확 신뢰를 주지 못하면 6개월을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을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당시에 이 강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 목표는 강의를 잘해야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저는 강의의 목표가 절대 클레임이 안 걸려야 된다. 이게 강의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클레임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죠. 준비 거의 강의를 다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강의가 한 번에 6시간짜리 강의거든요. 대부분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3시간 실습할 때 가서 체크해주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제가 4년 동안 건축사학원에서 강의한 동안에 단 한 건의 클레임도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과도 많이 냈었어요. 저랑 비슷하게 한번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예. 당시에 제가 건축 그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2000년, 2001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전체 합격자 600여 명 정도 나올 때였었어요. 근데 저에게 배워서 합격하신 분이 한 60여 분 이상. 그러니까 지금은 과목이 세분화돼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건축 설계라고 하는 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강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굉장히 컸었어요. 한 60명 이상이 됐었고 제가 그때 저의 메인 필드가 대구 경북지방이었어요. 대구에서 하고 서울에서 하고 그랬었는데 당시에 대구 경북지방 전체 합격자 60명씩 나왔었을 때 저에게 배워서 합격하셨던 분이 2회 동안 50명, 48명 이 정도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건축에서도 그 열심히 강의를 하고 했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면서 지금도 그래서 대구 경북지방 가면은 나이가 저보다도 많으신 분 또는 제 또래 되신 분들이 저한테 선생님 하시는 우리 건축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제가 약간 의문이 생겼어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양질의 경쟁자들을 양산시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래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대로 된 과정을 밟아오신 분들을 제가 도와서 건축사가 되게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은 학원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스킬을 가르치는 스킬. 어떻게 하면 건축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스킬을 굉장히 원리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건축사가 돼서는 안 될 분들이 건축사가 되기도 해요. 간혹. 예. 그래서 제가 오히려 건축 문화를 세우는 것을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그 일에 기여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과감하게 그냥 학원을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2002년도부터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2년부터 한 거의 10년, 9년 정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2010년도에 제가 이제 결단을 하고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가르칠 때 나이가 아주 많으신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지고 있는 거죠.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보람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또 이제 다양한 또 곳에서 기업에서도 또 인문 강연 요새 대세인데 또 건축과 관련한 또 독보적인 또 강사이기도 하시고요. 또 텔레비에서 또 나와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타는 또 좀 참 인상적인데요. 네. 저는 쉽게 대중에게 친해지게 하려고 건축해가지고 건축은 오래된 미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철학적이고 되게 말이 좋아요. 그런데 좀 어렵잖아요. 저는 쉽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타 들고 나가서 우리 집이라고 하는 동요 불렀어요. 다 아시잖아요. 내가 커서 아빠처럼 어른이 되면 이런 노래. 예, 기타 치면서 좀 더 듣고 싶었는데. 예. 대중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함께 그 박수 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러면서 생활에 대한 건축 이야기 이렇게 이제 하게 됐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어려운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쉽게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말을 잘 못하는데 제가 이해될 때까지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분에게 더 쉽게 전달시킬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건 또 노력을 했죠. 네, 또 저희가 좀 이제 살펴보고 싶은 게 지금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의 교육한다고 그러시는데 이 방송 혹시 들으시는 또 학부모님 계시면 궁금증은 생겼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뭔지 조금 더 알고 싶은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좀 갑작스러운 청이긴 했는데 창의 교육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살짝 그래도 좀 맛만 봐야 될 것 같아서 네네. 뭔가 좀 한 꼭지 정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강의를 진짜 오래 했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창의교육에 대한 샘플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처음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질문도 잘 뽑으셨고 네. 또 진행도 참 잘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하나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네. 자, 이 종이에요, 종이. 네. 여기에는 선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분이 이 실선과 파선이 구별이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쫙 이어진 선이 있고 딱딱딱딱 점선. 실선이 있고
점선을 파선이라고 하죠. 깨졌다는 이야기죠. 네. 선이 깨진 선을 파선. 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종류의 선이 있는데요. 이건 접는 선이에요. 그래서 실선은 내 쪽으로 튀어나오게 접고 점선은 저쪽으로 들어가게 접는 거죠. 접을 때 이제 방향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접으면 이제 절판 구조라고 해요. 절판 구조. 아, 이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예, 되겠네요. 예.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양쪽에서 붙잡지 않고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여기 위에 가운데 볼펜 한 자루라도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안 되죠. 힘이 약하잖아요. 이런 구조에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절판 구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절판 구조. 예, 접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을 접으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제가 미리 접어봤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보이시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해서 접은 구조예요. 그럼 접으면 이렇게 디귿자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이 종이 위에는 아무것도 올리지 못할 정도 힘이 없지만 같은 종이 75g, 75g짜리 종이인데 이 위에 접었더니 어느 정도의 힘이 생기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헐. 네, 제 책이죠. 네. 제 책. 속이 꽉 차 있는 제 책. 속이 꽉 차. 자, 이 책을 여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 예. 오, 버텨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절판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절판 구조는 왜 하는가? 힘을 줘서 경제적인 건축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접으면 힘이 생겨요. 접으면. 여러분 많이 보시는 유리창의 프레임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속이 속이 꽉 차 있을까요? 아니에요. 비어 있어요. 그게 만약 속이 꽉 찬 금속이면 집 한 번 지을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절판 구조입니다. 절판 구조는 여러 군데 있어요. 가장 찾기 쉬운 절판 구조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페트병에 물 마시는 거 주름이 있죠. 절판 구조예요. 그게 주름이 만약 없으면은 굉장히 물렁물렁해집니다. 근데 거기에 주름이 있으니까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페트병은 굉장히 가볍게 쭈글쭈글해지고 어떤 것도 단단해요. 그건 주름의 깊이가 얼마나 깊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절판 구조는 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에 주름이 있죠. 그 주름이 바로 절판 구조예요. 만약 그 주름을 펴버린다면 철판이 나긋나긋해지겠죠. 근데 주름이 없는 상태로 평평하게 단단하게 하려면 철판이 두꺼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판 구조는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런 절판 구조인데요. 조금 어려운 걸 하나 다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건 굉장히 복잡하죠. 약간 더 아까보다 세밀해졌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선은 내 쪽으로 튀어나오게, 파선은 저쪽으로 들어가게 접어요. 그럼 이걸 접으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게 터널이에요, 터널. 영어로는 볼트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종이 한 장입니까? 예, 종이 한 장. 종이 한 장이 펼쳐진 종이. 종이 한 장이 이런 볼트 구조가 되니 얼마나 경제적이에요.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얼마나 비용도 줄어들 수 있어요. 시간은 물론이고. 자, 이렇게 볼트 구조가 됐어요. 근데 이게 볼트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절판 구조가 이 볼트만 되는 게 아니고 돔도 됩니다. 네. 이게 바로 2차원과 3차원을 넘나드는 3차원 창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이 건축적인 원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이게 제 명함입니다. 네. 제 명함인데 이게 2차원이죠. 네. 근데 제가 이 명함을 드릴 때는 이렇게 안 드립니다. 이게 커서 집어넣기도 힘들고. 예, 이거 어떻게 드리냐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옵니다 지금. 뭐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집 한 채 드리겠습니다라고 선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집 한 채. 이렇게 집 한 채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절판 구조인데 3차원이잖아요. 이게 재밌어요. 3차원. 이게 명함을 받으신 분들이 두 번 놀랍니다. 처음에는 집을 받아서 놀래요. 고맙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접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 접혀서 당황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안 접혀지는 명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접을 때 뒤로 이렇게 한번 제꼈다가 그대로 접으시면 확대해 보시겠어요? 도시의 실루엣이 보이죠? 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펼쳐서 건축 생활 속에 스며들다가 제가 쓴 책 제목이잖아요. 이 지붕이 이 사이에 틈이 있어요. 이 틈 사이로 스며들면
처마가 튀어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건축은 처마가 있는데 유럽 건축은 처마가 없어요. 처마는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제가 모두 다 집 한 채씩 선물로 드려요. 오늘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 제가 집 한 채씩 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 한 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건축을 통한 창의 교육인 거예요. 네. 굉장히 탐나는 명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원하시는 분들은 집 한 채씩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정말 길지 않은 시간에 오늘 시간이 아쉽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서 벌써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더 듣고 싶지만은 좀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짧네요. 네. 오늘 맷꼭지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만은 이 맷꼭지 얘기만 들으시는 과정에서도 느껴지시는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은영 건축사님은 어떤 분이다. 그런 게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네. 저는 오늘 좀 많은 감명을 받고 가는데요. 마지막 정리 질문으로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은영 건축사님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막 벌려놓으신 일만 봐도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인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앞으로 미래가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십니까? 저는 어려서 제일 첫 번째 소원이 초등학교 2학년 때쯤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소원은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소원이야 라고. 그때 저는 목수라고 썼습니다. 목수. 네, 목수. 제 소원이 목수였었어요. 왜냐, 집 옆에 목공소가 있었는데 목수 아저씨가 뚝딱뚝딱 하면 의자가 나오고 뚝딱뚝딱 하면 책상이 나오고 너무 좋아 보였어요. 실제로 저도 손재주가 좀 있는 사람이라 그런 걸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것. 그래서 목수라고 썼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나 저희 부모님, 선생님께서 이게 목수라고 쓴 걸 보고 꿈이 소박하잖아요. 그냥 막 웃으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원용이가 건축가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랬겠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저는 어린 나이에 건축가가 뭔지도 모르지만 나는 목수가 아니고 건축가가 되어야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저의 어린 시절에 아마 씨앗이 돼서 이 속에 심겨져 있었을 거예요. 그 후에 소원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싹이 터서 저는 지금 그 건축가의 길을 걷고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또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본질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저는 나이가 조금 더 든다면 10년 뒤라면 저는 목수가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왜인가? 이제 여기 이제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지금은. 저는 사람의 원리는 뭘까요? 사람의 원리. 사람의 원리는 사람의 원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리, 제가 아까 원리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원리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사람은 살아 있어야 사람이에요. 죽으면 사람이라고 안 부르죠. 시신이라고 부르죠. 사람이기 위해서는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살아가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위 산교육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학교에서는 산교육을 시키질 않아요. 사는데 필요한 게 뭔가요?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교육을 학교에서는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 교육을 나도 받고 또 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어요. 주말 농장에서. 작년하고 올해는 지금 너무 바빠서 조금 쉬고 있어요. 근데 4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요. 농사를 지으면서 제 인생을 새롭게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주에 대한 교육을 하는 어쩌면 산교육 실천가로서 굳이 아이덴티티를 드러낸다면 목수. 그런 역할을 하면서 뭔가 즐거운 일. 제가 건축가이기도 하지만 목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축은 예술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을 많이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은 예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진짜 예술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음악가가 자기 연주하고 싶을 때 연주하고 미술가는 자기가 그리고 싶을 때 그려요. 근데 건축가는 자기가 건축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의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돈으로 자기 작품을 하는 게 건축가예요. 이게 어떻게 예술일 수 있어요? 다 만들어진 것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기도 하지만
행위 자체는 예술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목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적어도 나무 살 돈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 교육, 살아가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저의 미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직업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은 그런 쪽이라고 보여져요. 예. 단순한 곳에 사실은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또 깊이 있는 또 마지막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또 이런 많은 부분에 또 이제 관심도 생기시고 또 인간 조원용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깊이 좀 조명해 본 의외의 또 이런 성과까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오늘 또 많은 배움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창의 건축 관련 창의 체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언급하고 마무리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가로부터도 사실 인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 학부모님들 어린이들한테도 이렇게 필요에 대한 니즈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본업이 이제 건축이고 설계고 강의를 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벌써 시작한 지 2010년도부터 했으니까 10, 11, 12, 올해 13년 4년째 되네요. 4년째 되는 동안에 이 창의 교육을 위한 베이스 캠프를 제가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니즈가 점점 커지고 저도 이걸 좀 더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이제 이 베이스 캠프를 조아저씨의 건축 창의 체험이라고 하는 베이스 캠프를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은 헤이리에 파주 헤이리에다가 헤이리? 거기에 이제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두고 방문을 하시는 분들도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치원생부터 시작이죠.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청소년까지 또는 어른들까지도 헤이리에 생각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요. 헤이리에 건축 투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가능하니까. 원래 건축가들이 또 여행 가이드를 하면 또 잘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이 올해는 이제 잘 준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늘구멍 같은 경쟁을 뚫고 창의 체험하면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언제든 원하면 찾아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네요. 네. 그런 점에서 또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즐거우셨습니까? 정말 시간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김태진의 북스타쇼, 오늘 건축사 또 건축 커뮤니케이터 조원영 선생님을 모시고 좀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원영 건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방송 예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은 손대희의 리얼북톡에서 다음은 또 프레젠테이션. 요즘 또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면 필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목이 아주 강렬합니다. 회심의 일격. 정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다음 주 북TV 365 테마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 방송